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도비의 2025 회계연도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경영진의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도비 하면 수십 년간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의 제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었죠. 그런데 요즘 AI 스타트업들이 정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공룡이 AI 시대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발빠른 도전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 오늘 저희는 이 녹취록 속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어도비가 AI를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네. 그보다는 A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체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이 그들의 야심찬 계획과 또 현재 성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단서들 하나씩 파헤쳐 보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적입니다. 그렇죠. 숫자죠. 2025년 연간 매출이 237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11%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그냥 기존 사업이 잘 돼서 나온 숫자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 매출 총액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지표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ARR, 연간 반복 매출이 11.5%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어도비 비즈니스는 대부분 구독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이 ARR의 꾸준한 성장이 바로 그들의 전쟁 자금인 셈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AI라는 불확실성이 큰 미래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과감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적인 실적이 AI 투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더 큰 투자를 위한 기반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순환 구조죠. 녹취록을 읽어보니까 이 AI 전력이 굉장히 입체적이더라고요. 마치 모든 사용자를 한 번에 잡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그물을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 그룹이요? 네. 첫째는 일반 사용자나 간단한 업무를 하는 비즈니스 전문가 그룹. 이들에게는 아크로벳 AI 어시스턴트나 어도비 익스프레스처럼 쉽고 빠른 결과물을 내주는 데 집중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전통적인 고객층인 크리에이터와 창작 전문가들이죠. 포토샵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파이어플라이를 탑재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대기업,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이군요. 네, 젠스튜디오 같은 솔루션으로 기업의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더 이상 포토샵 같은 단일 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각계 다른 사용자의 작업 환경 전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AI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어도비의 가장 큰 야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긴 PDF 보고서를 받았을 때 아크로벳 AI 어시스턴트한테 이 문서 핵심 내용 3줄보 요약하고 관련 데이터 차트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건 첫 번째 그룹을 위한 경험인 거고요. 일상적인 업무네요. 그렇죠. 반면에 전문 디자이너가 1960년대 공상과학 영화 스타일로 사막을 달리는 은색 스포츠카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명령하는 건 두 번째 그룹을 위한 경험이죠. 같은 AI 기술이라도 누구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성 AI 모델 파이어플라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도비는 자신들의 모델이 상업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그게 초기 시장의 다른 모델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저작권 이슈가 없는 이미지들로만 학습시켜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더 흥미로운 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파이어플라이 안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 모델 등 25개가 넘는 외부 파트너사의 AI 모델까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보통은 자기네 모델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런데 경쟁사 모델까지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인다니 이건 어떤 전략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 전략입니다. 어도비가 AI 모델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모든 AI 모델이 모여드는 창작의 허브가 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이 좋은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어도비 툴 안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골라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생태계의 중심이 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기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모든 멋진 기술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나요? 녹취록에서 생성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어도비의 AI 수익화 모델의 핵심입니다. 유료 구독자에게 매달 일정량의 크레딧을 주고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AI 기능을 쓸 때마다 이 크레딧을 차감하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생성 크레딧의 총 사용량이 바로 직전 분기 대비 3배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기 만에 3배라니? 이건 뭐 단순히 몇몇 얼리 어답터가 신기해서 써보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명백한 신호네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AI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크레딧을 다 쓰면 추가로 구매하거나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할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무료로 널리 쓰이게 해서 가치를 경험하게 한 뒤 사용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한다는 전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어도비 익스프레스인 것 같아요. 네, 익스프레스요? 예전에는 프레젠테이션 만들려면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게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AI 어시스턴트한테 우리 회사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으로 10장짜리 프레젠테이션 초안 만들어줘. 이렇게 대화로 요청하면 AI가 디자인을 생성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이건 그야말로 포스트 템플릿 시대의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개인 사용자 시장에서는 그렇게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무기로 파고들고 있다면 정말 큰 돈이 되는 기업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인 사용자들이 AI에 열광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기업들은 과연 어떨까요? 녹취록에 등장하는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라는 서비스가 그 해답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자신들만의 사설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설 AI 모델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의 자동차 디자인, 로고, 광고 캠페인 이미지, 브랜드 컬러 같은 내부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AI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AI는 오직 그 브랜드의 정체성에 맞는 이미지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외부 데이터랑 섞이지 않으니까 보안도 완벽하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된 한 미디어 기업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포토샵 같은 제품 사용료로 연간 $10,000,000를 내던 고객이 이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로 $700만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바로 그게 파운드리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하나 더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의 핵심적인 컨텐츠 제작 워크플로우 자체를 어도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 프랜차이즈의 데이터로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면 전 세계 마케팅팀이 수천 개의 홍보 이미지를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하네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자금력이 막강한 초대형 기업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례가 환상적인 헤드라인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게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혹시 어도비가 소수의 최상위 기업 고객에게만 집중하고 중소기업들은 놓치게 되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분명 초기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의 비용이 점차 낮아지면서 더 많은 기업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어도비는 이 파운드리를 통해 콘텐츠 생성이라는 기업 활동의 가장 상류를 장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바로 샘 러시 인수계획 발표 말씀이시죠? 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갑자기 검색 엔진 최적화 SEO 회사를 인수하는 걸까요? 미래의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요즘 사람들 궁금한 게 생기면 구글 검색창 대신 AI 챗봇에게 바로 물어보기 시작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기업 마케터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웹사이트가 구글 검색 첫 페이지에 뜰까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AI 챗봇의 답변에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게 할까로 바뀌겠네요.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아니라 생성형 엔진 최적화, GEO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샘 러시 인수는 다가올 GEO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로 콘텐츠 생성을, 샘러시로 AI 시대의 노출을 장악해서 기업 마케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자, 지금까지의 전략들이 굉장히 야심차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이 실제로 통하고 있나요? 사용자들이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녹취록에 있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 같은 AI 기반 프리미엄 제품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7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35%요? 네. 그리고 문서 작업의 중심인 아크로벳 웹 버전의 월간 활성 사용자도 30% 이상 늘었고요. 사용자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도비의 AI 툴을 자기 일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앞서 말한 생성 크레딧 사용량 3배 폭증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사용자 참여가 어도비 경영진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입니다. 그들은 2026년 신규 ARR, 즉 내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반복 매출 목표치를 역대 최고 수준인 26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와, 전략이 좋다는 말을 넘어서 그 전략이 이미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거인 어도비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 컨퍼런스 콜 녹취록 속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그 대답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시대를 지배하려 한다인 것 같습니다. 지배하려 한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서 개인, 전문가, 기업을 겨냥한 다층적인 AI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그 전략이 이미 폭발적인 사용자 참여와 실질적인 수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도비는 자신들의 AI, 파트너사의 AI, 그리고 파운드리를 통해 기업이 만든 사설 AI까지 공존하는 거대한 콘텐츠 생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게 될 수많은 이미지, 영상, 글들이 바로 이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메이드 바이 어도비 AI 생태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의성과 브랜드의 고유성은 앞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인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AI의 막강한 생산성이 결합되는 이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그 둘의 경계는 어디쯤 그어지게 될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